2020년 3월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을 킹덤 시즌2가 공개됩니다. 오늘은 킹덤 시즌2를 기다리고 있을 많은 분들을 위해 기존 이야기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보고 여러분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하는 포인트를 인물별로 살펴보며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에는 킹덤 시즌1의 스포일러가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세자 이창입니다. 이창은 조선의 세자이자 임금의 유일한 아들입니다. 그러나 적자가 아닌 후궁의 아들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견제를 받으며 자라왔고 지금 조선의 가장 큰 권력인 조씨 가문에게 저항하고 어지러운 조선을 바로 세우고 싶어서 유생들과 영모를 꾸미기도 했습니다. 천재적인 세자가 아닌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리숙한 세자였지만 드라마에서는 여러가지 일을 겪으며 내적 성장을 하게 됩니다. 누구보다 세자를 가까이서 지켜보고 있는 무영이 이런 세자의 성장에 놀라는 모습이 드라마에서 여러 번 나옵니다. 동네를 다른 지역과 격리시킬 것이며 각 부두가에 정착한 배로 살아남은 무고한 백성들을 밤이 오기 전에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키거라. 이런 내적 성장뿐만 아니라 점점 백성을 생각하는 왕의 모습도 갖추게 됩니다. 특히 입버릇처럼 말하는 백성을 버리고 간 양반들이나 회원 조씨와는 자신이 다르다고 악에 바친 목소리로 외치는 모습이 이창의 인간적인 모습과 함께 그가 얼마나 살고 싶어 발버둥치는지 이창의 절실한 마음이 느껴지는 장면이었습니다. 회원 조씨와도 다르다. 난 절대로 이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는 조학주입니다. 조학주는 킹덤 드라마의 메인 빌런이라 봐도 될 만큼 속을 알 수 없고 과거에도 많은 이야기가 있고 여러 인물과도 밝혀지지 않은 비밀이 많습니다. 생사초를 이용해 사람을 좀비로 만들 수 있다는 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고 그 외에도 여러가지 비밀을 알고 있고 이를 숨기고 있는 이 드라마의 끝판왕 같은 인물입니다. 1화에서 이창이 동궁전에 몰래 잠입하고 조학주의 부하들이 임금이 사라졌다고 이야기하는 대화를 엿듣게 됩니다. 전하가 사라져. 송구합니다. 죽고 싶지 않으면 당장 찾아내게. 아싸. 그리고 이창은 고기 썩은 냄새와 짐승의 소리를 내는 괴물의 형체를 목격하고 그 괴물은 순식간에 이창의 눈앞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여기서 두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조학주의 부하들도 좀비에 대해 알고 있다는 것과 좀비를 죽이지 않고 다루는 법을 부하들이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5화에서 안현대감의 병사들이 좀비와 싸우는 법을 알고 있듯이 조학주의 부하들도 좀비에 대해 알고 있고 사람만 보면 미친 듯이 달려드는 좀비를 궁궐에서 조용히 왕실로 옮기는 것을 보면 아직 밝혀지지 않은 좀비의 약점이 있고 조학주는 그것을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3화에서 왕의 궁녀를 잡아먹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모습을 조학주와 중전이 지켜보고 있는데 이때 조학주의 대사는 북중의 아기씨는 장차 이 나라의 왕이 되실 분입니다. 그러니 잘 받으세요. 힘이 없는 왕의 말로가 어떤 것인지. 조학주는 중전이 정말로 임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전은 임신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었죠. 조학주는 중전이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5화에서 조학주는 실험을 통해 좀비에게 물린 사람을 먹으면 2세대 변종 좀비로 변하게 되고 그 2세대 좀비에게 물리면 똑같이 좀비로 변하게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6화 마지막에 날이 밝아오자 오늘은 살았다며 좋아하는 상주의 병력들의 모습과 함께 조학주의 끝났다 생각하느냐. 란 대사가 나옵니다. 상주보다 추운 북쪽에 있었던 조학주는 좀비가 활동하는 원인이 낮과 밤이 아닌 온도 때문이라는 걸 당연히 먼저 알았겠죠. 이건 통제가 불가능하다. 그리고 상주로 출정을 나간 조학주의 병력들이 정체를 알 수 없는 상자를 함께 가지고 갑니다. 당연히 안에 좀비가 들어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아무도 이것을 보고 궁금해하거나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미 좀비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좀비가 왕이라면 상주의 병력들이 좀비와 싸울 때 그곳에 좀비가 되어버린 왕을 좀비들 사이에 풀어버린다면 상주의 병력들은 아무 좀비나 마구잡이로 처리하지 못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안현대감입니다. 수망총 근처에 세워진 기념비를 보면 안현대감은 3년 전 대란 때 500의 군사로 3만의 왜군을 물리쳤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공으로 많은 백성과 관리들이 나라를 구한 영웅, 난세의 영웅으로 부르며 따르고 있습니다. 드라마에서 안현대감이 첫 등장하는 장면은
노모의 3년상을 치르고 있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여기서 안현대감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3년이 되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안현대감이 왜군을 물리친 것도 3년 전이죠. 좀비가 되어버린 왕을 네이가 진맥을 짚고 왕께서 붕하하셨다고 말합니다. 조학주는 코웃음을 치며 곧 해가 지면 일어날 거라며 3년 전 그날처럼만 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이 3년 전 무엇인가 큰일이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3년 전 그때처럼 그렇게만 하면 되는 것이네. 안현대감의 부하가 영신을 보고 있는 안현대감에게 영신이 수망총 출신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창이 안현대감에게 아는 사람이냐고 묻자 안현대감은 아닙니다. 모르는 자입니다. 지금 말한 이 떡밥들로 추리를 해보면 안현대감이 왜군을 물리친 3년 전 대란 때 왜군을 물리친 500의 병사는 좀비였고 이 좀비는 조학주의 도움으로 만들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승희 의왕과 왕을 진맥한 내의가 함께 했던 것이죠. 이 500의 군사가 대부분 납병이 걸린 수망촌 사람들이고 그들을 생사초로 좀비로 만들어 왜군 3만을 물리친 것이 확실합니다. 이 좀비들은 역병을 옮기는 2세대 좀비가 아닌 사람을 물어도 병이 옮겨지지 않는 1세대 좀비입니다. 그래서 3만의 왜군을 물리친 뒤 남아있는 소수의 좀비들을 안현대감과 조학주의 병력이 처리해야 했으니 이때 이들이 좀비에 대해 많은 것을 겪어보고 알게 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때의 도움과 이 사실을 비밀로 묻어야 했기에 조학주는 안현대감이 자신을 배신 못할 거라 생각하지만 시즌1에서 안현대감의 행보를 보면 조학주의 말이 무색할 만큼 그의 반대편에 서서 이창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3년 전 돌아가신 어머니 때문이 아닐까요? 3년 전에 생사초를 쓰기 전이나 아니면 왜군을 물리친 후 일이 잘못되어 사건에 개입한 어머니가 좀비에게 물리게 되고 안현대감은 지금 그때의 복수를 하려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영신입니다. 영신은 이 드라마에서 가장 미스터리한 인물입니다. 우선 그가 가지고 다니는 호패는 이미 3년 전 죽은 사람의 호패이고 전속력으로 달려오는 좀비의 미간을 정확하게 총포로 맞추고 드라마 내내 엄청난 신체적 능력과 날렵함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영신이 호랑이를 잡는 차코병 출신이었다는 게 드라마에서 밝혀지지만 그의 이름, 그가 이렇게 이창을 따라다니는 이유, 그리고 지유런에 나타난 이유, 하나에서 열까지 모든 것이 수수께끼입니다. 영신이 처음 등장하는 장면을 보면 크게 다치지도 않았는데 이창이 동네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지유런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원흉이 된 사건을 일으키게 됩니다. 수망촌 근처에 있던 안현대감의 기념비에 시원하게 침을 뱉는 모습과 과거의 동생으로 보이는 인물이 수망촌 환자였던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동네에서 사람이 해선 안 될 짓을 저지른 영신에게 서비가 화를 내자 영신이 하는 말은 저 아랫사람을 살리는 건 배고픔에 굶주리다 죽은 이웃들의 살과 뼈라고 합니다. 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남았을 것 같아. 그 사람들 살린 건 배고픔에 굶주리다가 죽은 이웃들의 살과 뼈야. 이런 일이 빈번하게 있었다는 거죠. 자, 여기서 두 번째 추리를 해보면 영신은 좀비에게 물린 사람을 먹은 사람들은 좀비로 변하게 된다는 걸 알고 있었을 겁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인육을 탐하는 건 그가 자란 환경에서는 쉽게 볼 수 있는 일이었죠. 3년 전 대란 이후 수망촌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배고픔에 못 이겨 좀비들의 무덤을 파내거나 처리 못한 좀비들을 사람들이 먹게 되었고 나이가 어린 영신의 동생과 남아있던 사람들이 좀비로 변하는 모습을 직접 두 눈으로 지켜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 손으로 그들을 모두 묻어주고 조학주의 밑에서 복수를 꿈꾸다가 왕에게 물려 죽은 시신이 동네로 간다는 걸 알고 이때 동네로 향한 것입니다. 드라마를 보면 좀비가 된 왕이 왕실에서 사라졌을 때 그리고 왕이 좀비가 되었을 때도 조학주의 곁에서 그를 지키는 많은 부하들을 볼 수 있습니다. 조학주의 부하는 좀비를 이미 알고 있었을 거고 왕이 왕실에서 사라지거나 아니면 왕에게 물린 궁녀들을 처리하려면 이들은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을 겁니다. 영신은 그런 조학주의 곁에서 복수의 날이 오길 기다렸던 것이죠. 영실은 지유런에서 이창의 목적이 자신과 같은 조학주라는 걸 알고 길잡이가 되어 상주로 안내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어찌하실 겁니까? 상주 안현대감에게 갈 것이다. 영신의 바램대로 조학주가 좀비에 물리는 날이 올지 시즌2가 너무나 기다려집니다. 다섯 번째는 무영입니다. 세자를 보필하는 좌익위 신분으로 뛰어난 무술 실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내금위장이 지유런을 덮쳤을 때
안개에 숨어들어 적들의 신호로 혼란을 주는 것을 보면 지략도 높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외모에서 보이는 좋은 모습과는 달리 무영에게는 배신자라는 떡밥이 있습니다. 배신자로 다른 사람을 뽑는 분들이 있지만 드라마에서 배신자가 조학주와 내금유장에게 이창의 행선지가 적힌 쪽지를 주는 장면이 2번 나옵니다. 이 중 첫 번째로 이창이 동네에 간다는 걸 알려준 쪽지는 이창이 처음부터 행선지를 동네라고 말한 게 아닌 이렇게 넓은 곳에서 갑자기 정한 목적지입니다. 무영이 아니면 다른 누가 엿들을 수도 없고 이 시대에 도청장치 같은 게 있을 리도 없으니 첫 번째 쪽지를 건넬 만한 사람은 무영밖에 없습니다. 행선지를 이렇게 신속하게 알아채고 두 번째 내금위에게 쪽지를 건넨 것도 안개 속에서 이리저리 피리를 불며 혼란을 주던 무영이 건넸다고 보는 게 가장 그럴듯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배신자가 된 이유는 그의 아내가 중전에게 인질로 잡혀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는 중전입니다. 중전은 왕의 정식 부인으로 만약 중전이 아들을 낳게 되면 이창은 왕이 될 수도 없고 서열에 밀려 목숨마저 위태롭게 됩니다. 하지만 중전은 임신 중이 아니라는 게 드라마에서 밝혀집니다. 많은 분들이 중전이 처음 하혈했을 때 이때 중전이 유산을 했다 생각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유산이라는 게 그냥 이렇게 하혈 한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잘못되면 산모에게도 치명적일 수 있을 정도로 고통스럽고 목숨도 위험할 수 있는 게 유산을 하는 겁니다. 아이를 유산하는 순간 이렇게 무덤덤할 수는 절대 없습니다. 유산을 했다면 훨씬 전에 유산이 됐을 거고 이때는 생리혈인 거죠. 중전은 조학주도 모르게 임산부들을 위한 시설을 만들고 전국에서 홀몸으로 아이를 뵌 여성들을 모아 돌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무영의 아내도 있었죠. 많은 분들이 자연스럽게 예상할 수 있는 장면은 무영의 아내가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중전이 자신이 낳은 아이인 것처럼 뺏는 것입니다. 드라마에서도 어떤 여성이 아이를 낳고 다른 임산부들이 아들이냐 딸이냐를 물어보자. 그런데 아들입니까 딸입니까? 계집일세. 뭐야? 그게 계집이야? 그리고 산모가 있던 방이 피범벅 되어 있습니다. 산모를 없애버린 것처럼 참혹한 현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여기서 딸을 낳았다면 왜 굳이 산모와 아이를 없애야 하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냥 딸을 낳은 사람은 제껴두고 아들을 낳은 사람만 없애버리고 아들을 뺏으면 되는 건데 딸을 낳은 사람들이 자꾸만 없어진다면 당연히 의심을 할 텐데 왜 굳이 사건을 크게 벌이는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여기서 나온 아이가 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시즌2에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아들이 등장한다면 이때 딸이 아닌 아들이었던 거죠. 몇 가지 의문점을 정리해드리고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드라마를 다시 보면서 이상한 점을 한 가지 더 발견했습니다. 이승희 의원이 왕실에 들어갔다가 지유란의 아이가 왕에게 물려 죽고 그 아이를 수레에 싣고 지유란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갑자기 방으로 들어가 서적을 계속 뒤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약방 일기처럼 3년 전 그 사건 때 기록해놓은 일기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그 일기의 3년 전 사건의 진실과 이 모든 사건이 시작된 이유가 적혀있겠죠. 예전 영상에서도 한번 다뤘던 이야기지만 여기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킹덤 시즌1에서 등장한 좀비들은 1세대와 2세대 좀비들이고 시즌2에 3세대 좀비가 등장할 거라 생각합니다. 우선 1세대 좀비는 좀비가 되어버린 왕입니다. 드라마에서 좀비는 밤에 활동하고 낮에는 활동하지 않는 것처럼 묘사되다가 나중에 온도차로 활동한다고 밝혀집니다. 즉 일정 온도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좀비가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왕이 움직이고 있는 걸 보면 이때 왕실이 엄청 춥다는 건데 상식적으로 왕이 있는 왕실이 그렇게 추울 리가 없죠. 그리고 다른 좀비들과 다르게 왕에게 불린 사람들은 좀비로 변하지도 않았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동네에 좀비로 변해버린 사람들과 다르게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경로가 생사초로 인하여 감염이 된 1세대 좀비들은 사람을 물어도 좀비로 변하지 않고 활동 조건도 낮과 밤인 겁니다. 그렇다면 인용을 통해 감염된 2세대 좀비들은 활동 조건은 온도차로 인해 활동하게 되고 사람을 물면 자신의 역병이 전염되게 됩니다. 이 2세대 좀비들은 물에 빠지는 장면을 보면 정체를 알 수 없는 크리처들이 좀비의 몸에서 빠져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드라마에서 정말 많은 수의 좀비들이 물에 빠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시즌1 마지막 전투를 준비하는 것도 큰 강을 끼고 좀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즌2에서는 더 많은 수의 좀비가 물에 빠지게 되겠죠. 그리고 드라마에서는 중간중간 천민들이 물을 마시는 장면과 식수를 떠오는 장면을 여러 번 보여줍니다. 그리고 식수로 사용되는 물길도 여러 번 보여주죠. 그렇다면
여기서 빠져나간 크리처들이 물을 타고 흘러 전국으로 퍼지게 되고 전국에서 역병이 일어나는 사건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또 다른 경로로 감염되는 좀비가 나타난다면 그 좀비가 3세대 좀비가 되겠죠. 그리고 그 좀비들은 활동 시간의 제약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정말로 물로 인해 바이러스가 퍼지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 또다시 역병이 퍼지게 되면 바다까지 흘러간 크리처들이 중국이나 일본으로까지 퍼지게 되어 다른 나라에서의 이야기도 스핀오프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3월이 너무나 기다려지는 건 저뿐만이 아닐 겁니다. 이 재밌는 드라마가 제발 시즌2로 끝나지 않고 3, 4시즌 장수하고 안현대감의 3년 전 이야기는 극장판으로 스케일 크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나저나 왜 세자 이창 캐릭터는 피규어가 없는 걸까요? 이거 만들어 팔면 잘 팔릴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이런 괜찮은 컨텐츠가 나오면 디즈니처럼 영리하게 장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킹덤 시즌2가 나오면 당연히 누구보다 빠르고 색다르게 분석 영상을 올릴 겁니다. 킹덤 시즌2가 기대되시는 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어퍼컷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